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거기서 뭐를 조금 더 실수를 하냐면 이 입지에 대한 것도 본인이 나름 조사를 한다고 해서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 역시도 사실 불안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부동산 가가지고 선생님 여기 빌라 얼마 정도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은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러서기 저자인 쿵쿵다리님, 이선미 저자님 모시고 저희 주 분야죠. 부동산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이제 쿵쿵다리님 모시고 왜 이렇게 늦게 불렀어요? 피나니까 그냥 막방송 할게요. 여성분들이 신랑이랑 싸우고 나면은 그렇게 사분다는 책이 내 책. 네. 나도 깜짝 놀라서 나도 뭐 이혼을 해서 싱글맘이지만 웬 싱글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를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쿵쿵다리님은 제일 처음에 어떤 일 하셨죠? 그냥 직장 다녔죠.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만두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들어서서 애 놓고 나니까 이게 기저귀 값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 이제 맡겨놓고 다시 또 직장 생활을 또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셨네요. 쿵쿵다리님은 사업도 되게 잘 하셨잖아요. 그 의류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어요. 그 디자이너셨잖아요. 잘했다 망했지. 네. 사업을 할 때와 부동산 할 때 좀 어떤 게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쇼핑몰로 시작을 했던 게 대박이 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좀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있긴 한데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이제 회사가 조금 커져서 1년 연매출이 한 70억 정도 이상 이렇게 하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유통 쪽이 강했어요. 동대문에서 물건을 갖다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막 제작을 막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고 이랬다가 요게 이제 회사가 자꾸 커지면서 주변에서 대리점을 해봐라, 프랜차이즈를 해봐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성격이 제조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유통에서 제조로. 제조라는 거 물건을 만들어서 뿌려야지 그 뒤부터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격이 바뀌면서 제가 감당하기 좀 힘들 정도로 회사는 커지는데 돈은 또 몇십억을 항상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죠. 사실 저희 자질구직이었지.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어떤 게 더 좋은가 물어보면 전 지금이 더 좋아요. 왜냐면 그때는 본의 아니게 직원들도 거의 한 40명 이상 있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도 되게 컸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도 그때 베이스가 부동산 이거 경매를 하면서 너무 많은 그 도움이 돼서 제일 처음에 경매를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죠. 암 수술을 받고 그냥 무료하게 이제 병원에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누워 있는데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연찮게 책꽂이에 옛날에 사는 그 경매책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꺼내서 읽기 시작한 게 예전에 읽을 때는 뭐 그냥 뭐 남 얘기려니 하고서 약간 읽었는데 그때만큼은 확 와닿는 게 크더라고요. 이제 아파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뒤에 인터넷으로 경매 관련된 책을 한 20권 정도 사서 읽기 시작했죠. 그게 시작이에요. 책을 보고 이렇게 실행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좀 긍정적이기도 하고 일단 뭐가 이렇게 꽂히면 좀 하긴 해야 돼요.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그 성격이 확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가슴에 확 와닿으니까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면서 또 두 번째로는 아이들하고 뭔가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 생활비나 뭐를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쿵쿵다리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빌라잖아요. 개인적으로 빌라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못 보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쿵쿵다리님이 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보면은 쿵쿵다리님이 알려주시면은 알려주신 포인트를 잘 못 잡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나서 쿵쿵다리님이 얘기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낙찰을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는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지만 늘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리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지만 안 팔리면 정말 내 발목을 잡는 아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이 달콤한 사례가 먼저 귀에 와닿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 조사하고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네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몇 번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너랑 나랑 틀리잖아. 벌써 이게 연도차도 틀리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라 빌라는. 사실 진짜 돈이 되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그냥 변두리의 아파트라도 내 돈 뭐 레버리지 이용해도 7, 8천인데 빌라는 한 3천, 4천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도 그 어떤 포인트를 알고 사는 것과 그냥 무작정 싸다고 사는 거하고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빌라든 아파트든 입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냥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입지가 좋은 데는 아무리 썩었더라도 빌라도 나가긴 나가요. 매매는 솔직히 복불복인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 임대는 나가거든. 근데 우리가 이게 투자용으로 한다고 하면 단기 투자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항상 1차는 내가 매매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나갈 때는
뭐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세를 돌릴 것인가, 월세를 돌릴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뭐 매수를 하든 낙찰을 받든 해야 되는데 단순히 돈이 많이 남는다더라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입지에 좋다 그러면은 정확한 기준을 좀 제시해줘야지만이 사람들이 더 잘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파트도 볼 때도 뭐야, 아이들 학교 보죠. 그다음에 교통, 지하철이 있거나 아니면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버스가 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역세권을 끼고 있는 그런 빌라. 또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있을수록 이사 다니는 게 조금 덜해요. 왜냐면 학교가 한번 정해지면 거의 한 6년 정도는 안 움직인다고 봐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빌라라든지. 근데도 이제 저는 가장 뭐니 해도 교통을 많이 봐요. 역세권이 그래도 지하철로 뭐 걸어서 그래도 한 10분 거리 그 정도 안팎으로는 있냐, 아니면 마을버스 타고 두세 코스 정도라도 가면 지하철이 있냐, 이 정도로 봤었을 때는 수도권에서는 훨씬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매가 안 돼도 전월세는 반드시 나간다. 이게 좀 저한테는 거의 확신처럼 가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된다는 거죠. 빌라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빌라 한 동에 8세대?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10세대예요. 지하, 반지하까지 하면. 그러면 그런 빌라들이 1년에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8세대, 10세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아파트는 우리가 몇백 세대부터 몇천 세대 얼마나 거기에 많은 매매나 전세나 월세가 많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빌라에서는 엄청난 큰 단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거기서 뭐를 조금 더 실수를 하냐면 이 입지에 대한 것도 본인이 나름 조사를 한다고 해서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 역시도 사실 불안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부동산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빌라 얼마 정도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부동산 사장님도 빌라를 많이 거래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거든. 그리고 빌라 사시는 분들은 거의 시세라는 개념이 급하게 어디 이제 이사를 가야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시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정해져 있는 시세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자기 나가고 싶은 금액 그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한 1억 5천에 나가요, 2억에 나가요, 이게 그냥 시세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물론 부동산 사장님 말을 참고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라면 이 정도 금액까지는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서 잘 물러나지가 않죠. 근데 보통 초보자들은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 정도 해요, 그 이상은 힘들어요 라고 하면 무슨 그걸 판결 받은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딱 담고 그 금액으로는 내가 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진도 안 나올 뿐더러 고생만 찍살하게 하고 못 팔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판단을 어떻게 하죠? 저도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빌라 안 해봐서 물어보면은 빌라가 어려운 게 시세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똑같아요. 상가 같은 경우도 시세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1억 3천 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1억 5천 받을 수 있어. 1억 어디서 나와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거의 토주대감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해준 그 금액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 시절에는 나도 마진이 뭐 200디기, 500디기 제일 작게 남은 건 75만 원 남아봤어요. 다 떼고 나니까 뭐 낙찰받고 명도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75만 원 남은 거야. 근데 그때 돌이켜보면 사실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 버린 거지. 근데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야 이게 내가 정한 금액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동네에서 이게 뭐 1억 5천 정도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입지 환경 조건들을 봤었을 때는 한 1억 6천, 7천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양보를 안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가끔 엄한 금액을 불러요. 제가 이제 다 명도하고 수리한 다음에 금액을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부동산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또라이 같다고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그렇게 다 부르냐.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러면은 뭐 사장님이 이거 얼마 정도 해요? 라고 해서 아마 그 금액을 조율을 하든지 했었을 건데 지금의 저는 그냥 제가 다 계산한 금액으로 이 정도로만 해주세요. 딱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또라이 같다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현재 흐름은 거의 다 제가 제시한 금액이 맞아 떨어져서 그 금액으로 팔리고 있죠. 그럼 그 금액을 그렇게 보려면은 다른 걸 많이 봐야 되는 건가요? 많이 봐야죠. 싼 것도 보고 싼 것도 보고 여러 입지를 보면서 굳이 부동산 사장님들의 말대로 따를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1년 정도 지났었을 때의 경험치였던 거죠. 그래서 후보자들일수록 많이 임장을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느 사람의 그래도 그 말이 합당한 기준이 되는지를 본인이 이제 느껴야지 그 가격 제시를 내가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빌라 현장 조사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는 실제 현장에 갔었을 때 많이 노후된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일단 그래도 시세보다는 싸게 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미리 이제 임장
직장 갔었을 때 허름하거나 이제 노후도가 있다라면 머릿속에 고칠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말끔하게 고쳐서 주면 몇 년간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뭐 알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전월세는 충분히 나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곳들이 3, 4년 이렇게 지나면서 갑자기 재개발 동의서가 막 날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약간 재개발이 제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 내 물건에서 이제 재개발 그런 동의서가 날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책도 읽고 뭐 강의도 조금 이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세미나도 다녀보니까 또 이쪽 시장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썩은 빌라에서 해가 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사할 때 옥상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옥상 올라가면 뭘 볼 수 있어요? 옥상? 뭐 그냥 뭐 전망 보죠 뭐. 그렇죠. 뭐 옥상 올라가 보라는 건 사실 이제 만약에 빌라가 보통 한 4층 5층 정도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물건이 만약에 5층이다 이러면은 옥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탑층이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장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녹색으로 이렇게 에폭시 우레탄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비가 내리면 제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데가 탑층 5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래된 빌라일수록 당연히 비가 셀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옥상을 가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2층, 3층 중간에 껴있다. 옥상 굳이 뭐 갈 필요 없죠. 그럼 탑층이 나왔을 경우랑 탑층 그쵸. 매입할 때는 옥상 올라가서 에폭시가 잘 깔려 있는지. 그렇죠. 녹색이나 회색 같은 것들이 잘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서 깔려 있는지. 근데 이제 보통의 빌라들은 이 관리소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라는 거의 다 세입자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옥상 올라가면 거의 한 8, 90%는 그 에폭시 우레탄이 다 까져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멘트가 얘를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탑층을 낙찰받거나 매수를 할 경우에는 옥상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 공사님께서는 이제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그쵸. 말씀하셨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은 어느 정도 측정된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하다 보면 기준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겨요. 사람들은 25평, 32평의 가격 차이가 인테리어적인 면에서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따져보면 거실이 조금 더 넓다 안 넓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5평이든 32평이든 인테리어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차이 나봐야 한 1, 200? 이 정도고 그래서 2,000에서 한 2,300 샤시까지 다 했었을 때 창문 샤시는 빼고 그 베란다 샤시 있죠? 포함해서 전체 수리를 했었을 때 싸게는 2,000에서 2,300. 그거밖에 안 해요? 엄청 싸게 하는 거죠. 보통 동네 인테리어에서는 한 3,000이 넘으니까. 어떻게 싸게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지금 이제 제 것만 하는 업체가 있어서 처음에 할 때는 이 업체 저 업체 막 비교해 본다고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가격 차이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린 결국은 이제 매매가 돼야지 수익이 생기잖아요. 다른 몇 개 업체를 병행을 했는데 이 업체가 제일 잘 팔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알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냥 내 거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감각이 좀 있는 친구여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놀던 친구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마진 자체가 없는 거지. 그냥 너 용돈만 받고 해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게 그 친구가 해준 것들이 너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 딱 감각적인 느낌이 디자인을 넣어준다든가 이러니까 매수를 하는 손님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근데 그 좋아하는 측면에 저는 또 생색을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매매 계약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가격을 꼭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한 것들은 보면 깎아달라는 소리를 잘하네요. 너무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니까 오히려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다 정리가 되고 요 업체로만 이제 결국은 이제 하고 있고 결국 이 업체도 벌써 저랑 한 지 몇 년 이상 되니까 지금 회사가 되게 커졌죠. 요즘 내 것도 맨날 밀려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입을 했어. 그래서 인테리어 했어. 그럼 매도 노하우는 있어요? 매도 노하우? 그럼요. 그럼 일단 팔아야지 내가 돈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계속해서 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느 순간 슬럼프도 왔어요.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돈을 벌고 성격이 약간 도전하고 모험하고 뭐 배우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